감히 역적의 딸년과 함께 궁궐 밖을 나가겠다고? 썩 비키지 못할까? 금군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가운데 10살배기 어린 공주를 감싼 채 한 나인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도 그 나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으되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애원했지요. 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공주마마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저 혼자라도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금군 대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 역적의 씨를 따라가겠다니 내년도 반역의 무리란 말이냐?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너부터 목을 칠 것이다. 궁궐 안팎이 발칵 뒤집히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꽃같이 고운 공주마마가 어찌하여 역적의 딸이라는 누명을 쓰고 먼 변방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며 그 처절한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공주를 따르겠다는 나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히 역적의 딸년이 궁궐 밖을 나가겠다고? 썩 비키지 못할까? 금군 대장의 호통이 창경궁 후원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단풍나무 아래 붉은 갑옷을 입은 금군들의 칼날이 차가운 새벽 햇살에 번뜩이며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되 그 칼날 앞에서도 한 나이는 어린 공주를 감싼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라 불리는 그 나인의 나이는 이미 쉰을 바라보고 있었으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살아생전 처음 보는 듯한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팔로 명옥 공주의 가냘픈 어깨를 꼭 끌어안은 채 이마가 깨지도록 차가운 석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지요. 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공주마마께서는 아직 10살밖에 안 되신 어린 몸이십니다. 저 혼자라도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소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도 깊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저고리깃을 적시고 있었으되 소월은 그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후원의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구경하러 모여든 궁녀들과 내시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금군 대장 강철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소를 머금으며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으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혀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내 인연, 역적의 씨를 따라가겠다니 내 놈도 반역의 무리란 말이냐?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너부터 목을 칠 것이다. 강철산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며 번쩍 들어올리자 주변에 늘어선 금군들도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쟁쟁거리며 아침 공기를 가르는 그 순간 소월의 품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명옥 공주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공주는 겁에 질려 소월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으되 그 작은 손은 파리한 하얗고도 가늘어 마치 봄바람에 꺾일 듯한 버들가지 같았습니다. 공주의 얼굴은 밤새 울어서 그런지 붉게 부어 있었고 눈두덩이는 수없이 눈물을 흘린 탓에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으되 그 눈빛만은 아직 어린아이다운 순수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월아, 소월아, 나는 어찌 되는 것이냐. 공주의 떨리는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가늘고 작았으나 소월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등을 다독이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마, 걱정 마십시오. 이 소월이 곁에 있사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마마를 지키겠나이다. 하지만 소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었다 한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녀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곳 창경궁은 평화로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고 명옥공주는 후원의 연못가에서 소월과 함께 붕어에게 먹이를 주며 제잘제잘 웃음꽃을 피우던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공주의 아버지이신 선왕께서는 비록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으나 궁궐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궁궐 안팎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칼을 들고 선왕의 처소로 몰려들어왔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선왕을 역적이라 부르며 포박하여 끌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전하를 역적이라니 이것이 무슨 망발이냐? 왕비마마께서 비명을 지르며 의금부 나졸들에게 달려들었으나 무자비한 곤봉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왕비마마의 모습을 본 명옥공주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으되 소월이 급히 달려가 공주를 끌어안고 처소로 피신시켰지요. 그날 밤 궁궐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금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선왕을 따르던 신하들을 잡아들였고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횃불이 사방에서 타오르며 궁궐 전체가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으되 그것은 마치 핏빛 지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지요. 소월은 혼절한 공주를 안고 작은 처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금군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언제 이 문이 부서지며 칼을 든 자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마마, 제발 눈을 뜨십시오. 소월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공주의 이마를 닦아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공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으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련하여 소월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명옥공주는 눈을 뜨자마자 소월의 옷깃을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바마마는 어찌 되셨느냐? 소월은 차마 대답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포고문 낭독 소리가 그 참혹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왕 이호는 영모를 꾀하여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왕위를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하노라. 그 일족은 모두 귀양 보낼 것이며 왕비는 서인으로 강등하여 유폐하고 공주 명옥은 역적의 딸로저 변당으로 유배 보내노라. 포고문을 읽는 내시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으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월과 공주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명옥공주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쓰러질 듯 비틀거렸으나 소월이 얼른 부축하여 껴안았지요. 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마께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월 자신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영모라니, 그토록 인자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던 선왕께서 영모를 꾀하셨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군가의 강교한 음모였으되 그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는 궁궐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숙빈 조씨였습니다. 원래 후궁이었던 조씨는 선왕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후부터 궁중의 실권을 쥐고 온갖 간악한 짓을 일삼아 왔으되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기 위해 선왕을 영모로 몰아 폐위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헌데 누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겠습니까? 입 밖에 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사흘 동안 명옥공주는 작은 처소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이 들어와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월은 그런 공주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으되 밤낮으로 공주를 돌보다 보니 그녀의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얼굴은 해쓱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금군들이 처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명옥공주, 유배지로 떠날 준비를 하라.
금군 대장 강철산의 목소리는 쇠붙이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명옥공주는 소월의 품에 파고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으되 소월은 공주를 꼭 껴안으며 금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아직 10살밖에 안 되신 어린 몸이십니다. 어찌 그리 어린아이를 먼 변방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소월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규가 섞여 있었으나 강철사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끌고 나가라. 금군들이 명옥 공주를 붙잡으려 하자 소월은 있는 힘껏 공주를 감싸 안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천한 나인의 힘으로 어찌 무장한 금군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금군 하나가 소월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또 다른 금군이 공주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 소월아, 소월아. 공주의 비명소리에 소월은 정신없이 일어나 다시 금군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나인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어미 호랑이처럼 사납게 금군의 팔을 물어뜯으며 공주를 놓으라고 악을 썼지요. 인연이 미쳤구나. 당장 전염부터 끌어내라. 강철산의 명령에 금군 둘이 소월을 붙잡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소월의 저고리는 찢어졌고 맨발로 돌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발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으되 소월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공주를 향해 팔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마마, 마마. 명옥 공주도 금군에게 끌려 나오며 소월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두 사람은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궁궐 후원 단풍나무 아래 서리가 하얗게 내린 차가운 석판 위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월은 금군들에게 몇 대를 얻어맞았으되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일어나 공주에게로 기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도 소월은 공주를 향해 기어갔고 마침내 공주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히 역적의 딸년이 궁궐 밖을 나가겠다고? 썩 비키지 못할까? 강철산의 칼날이 소월의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주를 더욱 꽉 껴안으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공주마마께서는 아직 10살밖에 안 되신 어린 몸이십니다. 저 혼자라도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소월의 이마가 돌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궁녀들과 내시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으되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철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월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역적의 씨를 따라가겠다면 가거라. 하지만 유배지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곳은 지옥이다. 내 놈도 그 지옥에서 함께 썩어 죽어라. 강철사는 칼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잔인함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보내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 굳이 여기서 목을 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었지요. 소월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공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옥 공주는 소월의 피투성이 얼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소월은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마마, 괜찮사옵니다. 이 소월이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어디를 가시든 제가 곁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궁궐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월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한 시즌뿐이었습니다. 소월은 급히 공주의 처소로 돌아가 보따리를 챙겼으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화려한 비단옷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금은보화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낡은 무명옷 몇 벌과 자신의 누더기 치마저고리 그리고 작은 이불 하나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한 가지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아끼던 작은 나무 인형과 선왕께서
공주에게 주셨던 은비녀 하나를 몰래 치맛자락 속에 감춰 넣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공주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 말입니다. 궁궐 대문 앞에는 이미 유배수들을 실어 나를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옥 공주와 소월은 그 수레에 실렸으되 수레는 죄인을 싣는 허름한 것으로 바닥에는 지푸라기만 깔려 있었고 지붕도 제대로 없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형편없는 것이었지요.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명옥 공주는 뒤를 돌아보며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기와지붕 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소월은 공주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마, 언젠가는 돌아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월이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하지만 소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막연한 희망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수레는 천천히 한양도성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으되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봐라. 역적의 딸이라지 않나? 아이고, 저리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쉿, 조용히 해. 괜히 연루될라.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공주를 위해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냉혹한 것이었지요. 수레가 도성 밖으로 나가자 본격적인 유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는 포졸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고 뒤에는 금군들이 호위하고 있었으되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일행은 첫 번째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산은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으나 명옥 공주와 소월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수레에 실린 채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소월은 공주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산 아래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와 소월에게 주어진 곳은 주막이 아니라 외양간 옆 헛간이었습니다. 지푸라기가 깔린 바닥은 습기로 축축했고 소똥 냄새가 진동했으되 소월은 자신의 치마를 벗어 바닥에 깔고 공주를 눕혔습니다. 마마, 여기서 주무십시오. 제가 곁에서 지키겠나이다. 명옥 공주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소월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소월은 공주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경도 북쪽 끝 온성이라는 곳이라 하옵니다. 하지만 마마, 두려워 마십시오. 어디를 가시든 이 소월이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명옥 공주는 소월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공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 우리 공주. 달님도 자고 별님도 자는데 우리 공주만 자장. 소월의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자장가는 가을밤 찬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명옥 공주는 소월의 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소월은 잠든 공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 어린 공주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소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명옥 공주를 지키겠다는 것. 그것만은 하늘에 맹세코 지킬 것이라고 소월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고 헛간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저고리마저 벗어 공주를 덮어주고는 공주를 감싼 채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긴긴 시련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첫날 밤을 겨우 보내고 동이 트자마자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헛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라, 죄인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지 못할까? 오늘 안으로 문경 고갯길을 넘어야 한단 말이다.
포졸 반장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듯 날카로웠으되 그 말투에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리도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저 빨리 유배지에 도착하려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소월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공주를 지키고 있었으되 피곤에 지친 얼굴로 일어나 공주를 깨웠습니다. 명옥 공주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떨며 밤을 보낸 탓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작은 몸은 열이 오른 듯 후끈거리고 있었지요. 마마,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고갯길을 넘어야 한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기가 불덩이 같았으니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기가 든 것이 분명했으되 약 한 첩 구할 형편이 못 되었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소월아, 나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구나. 공주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은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은 급히 공주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비록 50살이 넘은 늙은 몸이었으나 공주를 위해서라면 산이라도 넘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마, 제 등에 기대십시오. 제가 업고 가겠나이다. 하지만 포졸 반장이 그것을 보고는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2년, 감히 죄인의 몸으로 편하게 가려고 하느냐. 공주고 나발이고 죄인은 죄인답게 걸어서 가야 하는 법이다.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 포졸 반장의 얼굴은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든 채찍을 휘두르며 소월을 위협했습니다. 소월은 공주를 꼭 껴안으며 애원했으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날이 공주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시옵니다. 제가 업고 가도록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닥치거라.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포졸 반장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소월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소월의 등에 붉은 자국이 그어졌으되 소월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주가 보고 놀랄까봐, 공주가 상처받을까봐 소월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소월은 공주를 내려놓았으되 공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야만 했습니다. 명옥 공주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으되 소월은 공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마,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곁에 있사옵니다. 그렇게 일행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경세제라 불리는 그곳은 가파른 절벽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험난한 산길이었으되 왼쪽으로는 청길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요. 가을산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있었으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고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울어대는 소리가 음산하게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주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온몸이 열로 후끈거리고 있었으되 소월은 공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부축했지요. 빨리빨리 걷지 못해.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단 말이다. 포졸들은 계속해서 재촉했으되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조바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포졸 반장의 얼굴에는 무언가 불길한 계획을 품은 듯한 음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곤 했지요. 정오가 지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일행은 고갯길 중에서도 가장 험한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양쪽이 모두 절벽으로 이루어진 좁은 길이었으되 왼쪽으로는 100길이 넘는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바위들이 불안정하게 쌓여 있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곳이었지요. 포졸 반장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앞뒤로 사람의 인적은 전혀 없었고
오직 바람소리와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포졸 반장은 다른 포졸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오랜 궁궐 생활로 단련된 소월의 감각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지요. 소월은 재빨리 공주를 자신의 뒤로 감추며 포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리,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포졸 반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칼이 번쩍이고 있었고 다른 포졸들도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흉흉한 일이란 말입니까? 허, 늙은 나인년. 내 놈은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맞다.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포졸 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으되 그 말투에는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되 재빨리 공주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유배형을 받은 몸이옵니다. 유배지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포졸 반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배? 내 놈들을 살려서 유배지까지 보낼 줄 알았더냐?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 가는 도중에 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하라고 말이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지요. 이미 유배형을 내렸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어린 공주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좁은 고갯길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지. 누가 알겠느냐? 하하. 포졸들이 일제히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공주를 절벽 쪽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소월의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마마를 해치려거든 먼저 이 목숨을 가져가시오. 명옥공주는 소월의 뒤에서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어찌하면 좋으냐? 포졸 반장이 칼을 번쩍 들어 소월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소월은 급히 몸을 피했으나 칼날이 소월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 소월이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공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마를 지켜야 한다. 소월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공주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소월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며 포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칼을 들고 덤벼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위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놀라 위를 쳐다보았으되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것이 무엇이냐? 한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숲 사이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백사슴이었습니다. 그 사슴의 몸뚱이는 황소만큼이나 컸고 뿔은 산호처럼 아름답게 뻗어 있었으며 온몸은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으되 그 자태가 어찌나 고귀하고 신비로운지 마치 산신령이 내려보낸 연물 같았습니다. 백사슴은 천천히 걸어내려와 소월과 명옥 공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을 향해 커다란 눈으로 노려보았으되 그 눈빛에는 경고와 위험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사슴은 산신령의 사자라는 전설이 있었으되 그것을 해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것은 산신령의 사슴이다. 건드리면 우리도 죽는다. 한 포졸이 겁에 질려 소리쳤으나 포졸 반장은 이를 악물며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귀신이고 뭐고 상관없다. 명을 받았으니 끝까지 해치워야 한다. 저 사슴부터 쏴 죽여라. 포졸 하나가 활을 꺼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쏴.
화살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백사슴을 향해 날아갔으되 신기하게도 백사슴은 가볍게 몸을 틀어 화살을 피했습니다. 화살은 빗나가 절벽에 꽂혔고 백사슴은 성난 듯 발로 땅을 구르며 포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듯한 발굽소리와 함께 백사슴이 포졸들을 향해 달려들자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포졸 반장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백사슴의 거대한 뿔이 그의 칼을 튕겨내 버렸습니다. 칼은 허공을 날아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고 포졸 반장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으악! 도망쳐! 도망쳐! 포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칼이고 짐이고 다 내팽개친 채 있는 힘껏 달아났으되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까마귀들조차 웃음을 터뜨리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고갯길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소월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백사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사슴은 천천히 소월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소월의 얼굴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괜찮으냐고 묻는 듯 했지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백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요? 백사슴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명옥 공주에게로 다가가 공주의 손을 코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공주는 겁에 질려 있었으나 백사슴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사슴의 하얀 털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구나. 고맙습니다, 사슴님. 공주의 작은 목소리에 백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소월과 공주는 백사슴이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산신령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소월은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 했으나 어깨의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명옥 공주가 급히 소월을 부축했으되 공주의 작은 손에는 힘이 없어 소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소월아,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어찌하면 좋으냐? 공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소월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공주가 늙은 유모의 상처를 돌보는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애틋했지요. 소월은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괜찮사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마마께서 무사하시니 제 마음은 평안하옵니다. 하지만 소월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섰으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저 포졸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하옵니다. 두 사람은 고갯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가을 저녁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피를 흘리며 걸었고 공주는 소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으되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석양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한참을 걸어 내려가자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소월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까지 걸어갔고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소월의 목소리는 기진맥진하여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늙은 스님이 나타났으되 스님은 피투성이가 된 소월과 떨고 있는 공주를 보고는 놀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스님은 자비로운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고 소월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으며 공주에게는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의 작은 방에서 소월과 공주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스님은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구려. 어린 공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백사슴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늘이 돕고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소월은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아직 공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사슴이 나타나 목숨을 구해준 것이 그 증거였지요. 명옥공주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소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 소월은 공주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옵니다.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그날 밤 암자의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잠든 공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고 천한 것의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다오니 부디 공주마마만은 지켜주소서. 부디 공주마마께서 무사히 이 시련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억울함을 풀고 궁궐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소월의 간절한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어디선가 백사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소월과 공주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암자에서 사흘을 머물며 소월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공주의 열도 내리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비로운 스님은 보따리에 마른 나물과 옥수수떡 몇 개를 싸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지요. 부디 무탈하게 유배지에 도착하시고 언젠가는 억울함을 풀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시길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소월과 공주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으되 세상이 각박하여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듯했지요. 암자를 떠난 두 사람은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함경도 북쪽 끝 온성이라는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사방이 황량한 벌판과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어와 뼈속까지 파고들었으며 마을이라고는 하나 초가집 열채 남짓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을 뿐이었지요. 배가 닿은 나루터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고 물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대는 소리만이 황량한 강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손을 꼭 잡고 나루터에 내렸으되 공주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마마,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따뜻한 곳에서 쉬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소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막연한 위로인지를 말입니다. 나루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죄인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나왔으나 이내 소월과 공주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역적의 가족이라지 않나? 쯧쯧,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도 역적 핏줄은 역적 핏줄이지.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없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소월과 공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명옥공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월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그 작은 어깨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소월은 공주를 끌어안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유배 온 몸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쌀쌀맞게 고개를 돌렸고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거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월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공주의 손을 잡고 관아에서 지정해준 유배소로 향했습니다. 유배소는 마을 끝자락 산비탈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했으되
돌부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어 걸음마다 발이 채였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으며 피부를 핥히었지요. 한참을 비탈길을 오르자 마침내 초라한 움막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소월과 공주가 살아갈 유배소였습니다. 아이고, 그 꼴이라니. 기둥은 세월에 썩어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였으며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바람이 그대로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쥐들이 찍찍 소리를 내며 달아났고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어 얼굴에 달라붙었지요. 마마,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안을 좀 치우겠나이다. 소월은 공주를 밖에 세워두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곰팡이 핀 멍석이 구겨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고 흙이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곳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 뒹굴고 있었지요. 소월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 이곳에서 어찌 공주마마를 모시란 말인가. 하지만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밤이 오기 전에 최소한 잘 곳은 마련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소월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썩은 멍석을 끌어내어 밖에 내다버렸고 빗자루 대신 나뭇가지를 주워 방 안을 쓸어냈으며 구멍난 지붕 틈에 마른 풀을 엮어 덧대어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으며 땀이 줄줄 흘러 등을 적셨으되 소월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겨우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월은 자신이 가져온 낡은 이불을 바닥에 깔고 공주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마마, 들어오십시오. 춥지 않도록 제가 불을 지피겠나이다. 명옥 공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으되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처소에서 비단요를 덮고 주무시던 공주께서 이제는 이런 움막에서 지푸라기를 베고 주무셔야 한다니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소월아, 나는 공주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소월은 공주를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마, 울지 마십시오. 이곳이 비록 초라하오나 마마와 제가 함께 있으니 이곳이 바로 궁궐이옵니다. 제가 꼭 마마를 편안하게 모시겠나이다. 소월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나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일 수 없었지요. 소월은 애써 밝은 얼굴을 지으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깨진 솥 하나와 녹슨 칼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소월은 그것들을 닦아내고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고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하여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지요. 소월이 기침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공주가 다가와 소월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월아, 괜찮으냐? 제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 소월은 공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괜찮사옵니다. 마마께서는 그저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시기만 하시면 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주신 옥수수떡은 이미 바닥이 났고 부엌에는 쌀 한 톨 없었으며 마을에서 얻어올 만한 형편도 아니었지요. 소월은 빈 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굶은 채로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공주의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되 소월은 공주를 꼭 껴안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자장 우리 공주. 내일은 맛있는 것 먹고. 자장. 소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배에서도 허기진 소리가 났으나 소월은 공주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월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공주가 깨기 전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해와야 했으니 말입니다. 소월은 빈 바가지 하나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닭들만 꼬꼬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으되 대부분의 집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문을 연 집에서는 역적의 가족이라며 소금을 뿌리거나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지요. 썩 꺼지시오. 재수없게 우리 집 문턱에 역적의 그림자도 비추지 마시오. 한 아낙네가 빗자루를 들고 소월을 쫓아냈고 소월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오. 역적 가족을 도와주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차가운 말들이 화살처럼 소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월은 마을을 돌고 돌았으되 손에 든 바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천신만고 끝에 마을 끝자락에 사는 마음씨 좋은 노파에게서 식어 빠진 콩죽 한 그릇과 무말랭이 몇 조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좀 보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라도 가져가시오. 노파의 눈가에는 동정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노파에게 깊이 절을 올렸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지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월은 그 귀한 죽을 흘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소월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되 배고픔에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요. 마마, 맛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드십시오. 소월은 죽을 그릇에 담아 공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주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으나 몇 숟갈 뜨더니 멈추고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너는 먹지 않느냐? 소월은 배를 쓸어내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배불리 얻어먹고 왔사옵니다. 마마께서는 다 드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월은 한 입도 먹지 못했으되 공주 앞에서는 배부른 척 연기를 했지요. 공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으나 너무나 배가 고파 결국 죽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소월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마을을 돌며 구걸을 했으되 대부분의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운이 좋으면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나 된장 조금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지요. 소월은 곧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걸만으로는 공주를 제대로 먹일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소월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바닷가 갯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다음 날부터 호미 하나를 들고 갯벌로 향했습니다. 갯벌은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요. 소월은 공주를 움막에 두고 혼자 갯벌로 향했습니다. 마마, 제가 조개를 캐오겠나이다. 문을 꼭 잠그고 계시고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공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으나 소월은 안심시키듯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떠났습니다. 갯벌에 도착하니 이미 마을 아낙네들이 허리를 굽힌 채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구석진 곳으로 가서 호미를 들고 진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으되 공주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파고 또 팠지요. 진흙은 축축하고 미끌미끌했으며 발이 푹푹 빠져 걸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어 피가 나기 시작했으되 소월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호미질을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부르트고 갈라져 살점이 드러났으며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이것을 팔아야 마마께 쌀밥을 사드린다. 이것을 캐야 마마께 따뜻한 옷을 해드린다. 소월은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조개를 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소월의 바구니에는 조개가 반쯤 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아낙네 몇이 다가와 소월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역적의 나인이 조개를 캔다고 아우성이네. 저것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러겠지. 하지만 저 조개 누가 사주겠어?
역적의 손이 탄 것을. 맞아, 맞아. 재수없게. 아낙네들의 조롱 섞인 말에 소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소월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조개를 캤습니다. 대꾸하면 더 큰 모욕을 당할 것이 뻔했으니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소월은 가득 찬 바구니를 이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손은 피투성이었으며 얼굴은 해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으되 소월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마마, 조개를 많이 캐왔습니다. 이것을 팔아 쌀을 사서 마마께 흰쌀밥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명옥공주는 소월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월아, 내 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공주는 소월의 손을 잡고 울었으되 소월은 웃으며 공주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마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마마께서 배불리 드시는 것만 보면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조개를 삶아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조개를 먹었고 소월은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매일 새벽 개벌로 나가 조개를 캤고 저녁이 되면 장터에 가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주지 않았으나 소월이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팔자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쌀을 조금씩 사서 공주에게 밥을 지어 먹였고 때로는 말린 생선이나 나물을 사서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물을 기르러 마을 우물가에 갔을 때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공주를 둘러싸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역적의 딸이다. 너 아빠 역적이지? 나라를 배신했다며? 거지같이 생겼네. 하하.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공주를 괴롭혔습니다. 공주는 귀를 막고 웅크렸으나 아이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한 아이가 공주를 밀쳐 넘어뜨렸고 공주는 바닥에 쓰러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으나 공주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개벌에서 돌아오던 소월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월은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와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굽신거리던 소월이었으나 공주가 당하는 모습 앞에서는 성난 호랑이처럼 변했지요. 이놈들, 너희 집 자식들이냐?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다니 너희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소월의 서슬 퍼런 호통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소월은 쓰러진 공주를 끌어안고 피가 나는 무릎을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주는 소월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월아, 나는 정말 역적의 딸이냐? 아버마마께서 정말 나쁜 일을 하신 것이냐? 소월은 공주의 어깨를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선왕께서는 결코 역적이 아니시옵니다. 누군가의 간악한 음모로 누명을 쓰신 것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절대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공주는 소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움막의 작은 방에서 소월은 공주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켜고 소월은 공주 옆에 앉아 천자문을 펼쳤지요. 마마, 여기서 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훗날 마마께서 억울함을 풀고 궁궐로 돌아가시려면 학문을 익히셔야 하옵니다. 공주는 피곤한 얼굴로 책을 펼쳤으나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한 탓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책을 덮으려 하자 소월은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마마, 선왕께서 보고 계시옵니다. 여기서 학문을 놓으시면 영영 역적의 자식으로 사셔야 하옵니다. 소월아, 나는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옵니다, 마마. 하지만 참아야 하옵니다. 훗날을 위해 참아야 하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주도 울면서 다시 책을 펼쳤고 소월은 공주의 옆에 앉아 그를 가르쳤지요. 밤은 깊어갔고 호롱불은 깜빡거렸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으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추운 밤을 견뎌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소월은 낮에는 갯벌에서 피땀 흘려 일했고 밤에는 공주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공주는 마을 아이들의 괴롭힘을 견디며 조금씩 강해져갔고 학문도 조금씩 익혀갔지요. 그것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옥공주는 이제 13이 되었고 소월은 53이 되어 머리칼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으되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삶은 두 사람을 여위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단단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궁궐의 연약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를 주워오며 밭에서 풀을 뜯고 때로는 소월을 도화 개벌에서 조개를 캐기도 했지요. 공주의 하얀 손은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며 화려했던 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되 그 눈빛만은 점점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가르침 덕분에 공주는 이제 사서삼경을 술술 읽을 정도로 학문이 깊어졌고 붓글씨도 제법 수준급으로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는 공주를 보며 소월은 뿌듯해했으되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토록 총명하신 분이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시다니.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온성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김혜룡이라는 자였는데 그 자의 소문은 부임하기도 전에 마을에 쫙 퍼져 있었지요.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김현감은 마을 사람들을 관아 마당에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온 이상 이 고을은 내 손아귀에 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자는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낼 것이다. 김현감의 얼굴은 두꺼비처럼 불룩했고 작은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으며 뚱뚱한 배는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은 탓에 불룩 튀어나와 있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구역질 날 정도로 비루했으되 그 말투에는 백성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으되 감히 항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현감의 옆에는 덩치 큰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언제든 백성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살벌했으니 말입니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현감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세, 집세, 나무세, 물세, 심지어는 숨쉬는 공기세라는 황당한 세금까지 만들어냈으되 익성들은 가진 것은 몽땅 빼앗기며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지요. 소월과 공주에게도 그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어느 날 포졸 둘이 움막으로 찾아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 줄 아느냐? 당장 군포 3냥을 내놓거라. 3냥이라니. 소월이 갯벌에서 한 달 내내 피땀 흘려 벌어도 겨우 한 냥을 모을까 말까 한데 3냥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소월은 포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저희는 먹고 살기도 바쁜 가난한 몸이옵니다. 3냥은 너무 과하옵니다. 제발 조금만 깎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포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이 감히 흥정을 하느냐? 당장 내놓지 못하겠거든 관하로 끌려가 곤장을 맞을 준비나 해라.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공주에게 겨울옷을 해드리려고 모은 돈이었으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포졸들은 그 돈을 낚아채가며 비웃었습니다. 이것뿐이냐? 턱없이 부족하구나. 다음 달에는 2배로 내야 할 것이다.
포졸들이 돌아간 후 소월은 빈 항아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주는 소월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월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소월은 공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언젠가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실 날이 올 것이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요원해 보였고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김형감이 관아에서 백일장을 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을의 모든 아이들을 모아 글짓기를 시키고 우승자에게는 쌀한가마를 상으로 준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것은 김형감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으되 백성들은 그 쌀한가마라도 타려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주에게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이라기보다는 구경거리를 만들려는 신보였지요. 역적의 딸이 글을 얼마나 잘 쓰나 보자는 조롱 섞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소월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공주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월아, 나는 가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 공주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공부한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의지였지요. 소월은 걱정스러웠으나 공주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 결국 허락했습니다. 마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저도 함께 가겠나이다. 백일장 날 관아 마당에는 고을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과 자제들은 비단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고 평민의 아이들은 누더기를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명옥 공주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 자세만은 꼿꼿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공주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역적의 딸이 왔네. 쯧쯧, 염치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글을 쓸 줄이나 알까? 하하. 공주는 그 조롱을 듣고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월은 마당 한쪽에 서서 공주를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았지요. 드디어 김형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뚱뚱한 배를 흔들며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공주에게 머물렀고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것이 누구냐? 옆에 있던 이방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역적 2호의 딸 명옥이옵니다. 김형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공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역적의 자식이 여기에 왔느냐? 내 놈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공주는 고개를 숙였으나 대답했습니다. 형감나리, 저도 글을 배웠사옵니다. 백일장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뭐, 인연이 감히 말대꾸를. 김형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한번 보자. 하지만 만약 내 놈의 글이 형편없다면 곤장 50대를 맞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소월이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포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백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제는 효였습니다. 아이들은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으되 공주도 조용히 붓을 들어먹을 찍었습니다. 공주는 소월이 밤낮으로 가르쳐준 것을 떠올리며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 효도는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지요. 공주의 붓끝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을 추듯 아름다운 글씨가 흘러나왔고 그 내용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3년 동안 소월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시간이 끝나고 김형감이 글들을 걷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자제들의 글은 화려했으나 내용이 공허했고 평민 아이들의 글은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글을 읽던 김현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명필이었고 내용은 깊이가 있었으며 감정은 진솔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공주의 글이 단연 우승이었지요. 하지만 김현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우승한다면 자신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현감은 공주의 글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 혀를 논하면서 감히 내 부모를 그리워한다고? 내 아비는 역적이다. 역적을. 공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나라의 판결을 부정하느냐? 이것은 반역이다. 반역? 김현감이 손을 번쩍 들자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공주를 붙잡았습니다.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힘없는 열세 소녀가 어찌 장정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연을 형틀에 묶어라. 곤장 50대를 쳐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소월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안 됩니다. 공주마마는 아직 어리옵니다. 제발 자비를. 하지만 포졸들이 소월을 밀쳐냈고 소월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소월은 다시 일어나 공주에게로 기어갔으되 포졸들이 몽둥이로 소월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월의 등에서 피가 터졌으나 소월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주는 이미 형틀에 묶여 있었고 포졸이 곤장을 들고 서 있었지요. 김현감이 손을 들어 신호를 하려는 순간 소월이 공주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월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뚝뚝 떨어졌으나 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 공주마마 대신 이 늙은 것을 치십시오. 제발 마마는 살려주십시오. 소월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주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조차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으되 김현감만은 냉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호, 내년이 대신 맞겠다고? 좋다. 그렇다면 곤장 50대를 온전히 내가 받아라. 단 소리를 한 번이라도 지르면 다시 전연을 칠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여인이 곤장 50대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월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옵니다, 나리. 달게 받겠나이다. 소월은 공주가 묶여있던 형틀로 스스로 걸어가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이 소월의 손발을 형틀에 묶었고 곤장을 든 포졸이 뒤에 섰지요. 마마. 소월이 공주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괜찮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으나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소월아, 안 돼, 안 돼. 공주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이 공주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작하라. 김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 번째 곤장이 소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짝! 소월의 몸이 움찔했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이지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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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이 계속해서 내려쳤습니다. 소월의 등에서는 피가 터져나왔고 살점이 찢어졌으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신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소월은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공주가 듣고 괴로워할까봐, 공주가 다시 맞을까봐 소월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10대, 20대, 30대. 곤장이 계속 내려칠수록 소월의 등은 너덜너덜해졌고 피는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으되 김현감은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지요. 더 세게 쳐라. 죽기 직전까지 쳐라. 40대를 넘어서자
소월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공주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마마만 무사하시다면 이 목숨쯤은. 마침내 50대가 끝났습니다. 곤장을 치던 포졸도 땀을 뻘뻘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형틀에 묶인 소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풀어주어라. 김영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소월을 형틀에서 풀었습니다. 소월의 몸은 인형처럼 흐느적거렸고 바닥에 쓰러지며 피 웅덩이 속에 얼굴이 처박혔지요. 소월아, 소월아. 공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소월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월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눈을 떠. 제발. 공주가 울부짖으며 소월의 뺨을 쓰다듬자 소월이 가물거리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마마,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공주를 먼저 걱정하는 소월의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끌고 나가라. 보기 흉하구나. 공주는 소월을 끌어안고 울면서 관할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으나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공주는 자신보다 2배나 무거운 소월을 억지로 끌어안고 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10세밖에 안 된 소녀가 50세 된 어른을 업고 가는 모습은 처절했으되 공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소월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곧. 공주는 울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비틀거렸고 무릎이 꺾였으나 공주는 소월을 놓지 않았지요. 겨우 움막에 도착한 공주는 소월을 이불 위에 눕히고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소월의 등은 참혹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 있었으며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소월의 상처를 닦아내며 울었습니다. 소월아,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글을 쓰지 말았어야 했어. 소월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께서는 잘하셨나이다. 자랑스럽나이다. 공주는 밤새도록 소월을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속옷을 찢어 소월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물수건으로 소월의 이마를 닦아주었으며 소월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소월아, 죽지 마. 제발 눈을 뜨고 나를 두고 가지 마. 공주의 눈물이 소월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월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공주의 손을 느꼈고 그 따뜻함에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지요. 사흘 밤낮을 소월은 죽음과 싸웠고 공주는 한순간도 소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식혀주었고 입술이 마르면 물을 적셔주었으며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면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마마, 소월아, 소월아, 정신이 드니? 공주가 울면서 소월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월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죄송하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나를 살려준 것은 내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통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으며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도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공주와 소월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공주는 소월을 단순히 나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고 소월 역시 공주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으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더 지나 명옥공주는 이제 23세 젊은 여인이 되었고 소월은 63세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얼굴은 해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으나 그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깊었으며 학문은 선비 못지않게 깊어져 사서상경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지요. 비록 몸에 걸친 것은 누더기였으나 그 자태에서 풍기는 기품만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았던 등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렸고 무릎도 약해져 걸음이 느려졌으되 그래도 공주를 돌보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온성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었지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소문이 돌곤 했으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네. 어사또께서 함경도 전역을 돌며 탐관 오리들을 잡아들인다던데. 그럼 우리 김형감도 잡혀갈까? 아이고, 그 양반 그동안 백성들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쉿! 조용히 해. 괜히 걸리면 우리만 죽어. 소문은 날로 퍼져갔고 김형감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관아에서는 밤낮으로 문서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김형감은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은밀히 회의를 했지요. 증거를 모두 없애라. 장부도 태우고 혹시 모를 증인들도 입을 막아라. 김형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도 세기 힘들 정도였으니 암행어사가 정말로 온다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그리고 김형감의 눈에 명옥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백일장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준 그 역적의 딸. 비록 그때 곤장으로 혼을 내주긴 했으나 김형감은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적의 딸년. 혹시 암행어사에게 고자질이라도 하면 어쩌나. 김형감은 측근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전현들을 제거해라.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한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셋이 움막으로 접근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객들은 소리 없이 움막을 포위했지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번쩍이고 있었고 살기가 온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온성고을에는 정말로 암행어사가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암행어사 정몽주는 40줄의 단정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기 전 선왕의 옛 신하들로부터 은밀한 정보를 받았으되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선왕을 영모로 몰아 폐위시킨 것이 숙빈 조 씨의 관계였으며 그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지요. 정몽주는 함경도를 돌며 조사하던 중 온성고을의 선왕의 딸 명옥공주가 유배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움막 근처에 숨어 공주를 지켜보기로 했지요. 바로 그때 자객들이 움막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몽주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형감 놈이 증거인멸을 하려는구나. 정몽주는 호위 무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무사들이 일제히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순식간에 사로잡혔지요. 너희들 누구의 지시로 이곳에 왔느냐? 정몽주의 호통에 자객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품에서는 김형감이 내린 밀서가 나왔고 거기에는 명옥과 소월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좋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몽주는 밀서를 품에 넣고 움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월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틈으로 정몽주의 얼굴이 보이자 소월은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몽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한양에서 온 정몽주라는 사람입니다. 명옥 공주님과 급히 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온갖 모욕과 위협을 당한 탓에 낯선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한밤중에 웬 낯선 분이 찾아오십니까? 저희는 죄인의 몸이라 뵐 수 없사옵니다. 정몽주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입니다. 마패를 본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짜 암행어사의 마패였지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정몽주는 잠에서 깬 명옥 공주를 보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마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인은 암행어사 정몽주옵니다. 공주는 당황하여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공주라 불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행어사가 나타나 절을 하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어사 또 일어나십시오. 저는 이제 죄인의 몸이옵니다. 정몽주는 고개를 들며 공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마마께서는 결코 죄인이 아니옵니다. 선왕께서도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그 말에 공주와 소월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 말입니다. 소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사 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정몽주는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20년 전 선왕을 모함했던 숙빈 조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며 선왕을 영모로 몰았던 것입니다. 공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럼 아버마마께서는 정말 억울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마. 선왕께서는 충직한 임금이셨으나 조 씨의 관계에 빠져 폐위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소월과 공주는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지요. 아버마마께서는 역적이 아니셨어. 정말 아니셨어. 공주는 소월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월도 공주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마,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옵니다. 정몽주는 두 사람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정몽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사옵니다. 조 씨는 이미 한양에서 권력을 잃었고 새로운 임금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새 임금께서는 선왕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시며 마마를 찾아 궁궐로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공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몽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궁궐로 모셔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마. 마마께서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왕실의 공주이십니다. 마마의 모든 권리가 회복될 것이며 선왕께서도 복권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마마, 어머마마,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는 것입니다. 소월도 공주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20년 동안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다음 날 새벽 정몽주는 마패를 높이 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명옥 공주와 소월이 따랐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를 따랐지요. 관아 마당에 도착한 정몽주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영감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채 황급히 옷을 걸치고 나왔으되 정몽주의 마패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사 또 온성 현감 김혜룡, 내 죄를 알겠느냐? 정몽주의 호통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김영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드렸지요.
역적의 무리와 결탁하여 충직한 공주를 핍박했으며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탐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공주를 암살하려 자객까지 보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정몽주는 김형감이 보낸 밀서를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김형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명백한 살인 교사의 증거였지요. 아니옵니다. 어사또 제가 아니옵니다. 김형감이 바둥거렸으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정몽주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리고 이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포졸들이 김형감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김형감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소용없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어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몽주는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명옥 공주께서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선왕께서도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모두 간신배들의 음모였으며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공주와 소월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눈이 어두워 마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주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었고 모욕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공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을 견디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공주의 너그러운 말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백발의 소월을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소월 라인,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공주마마를 지키시다니. 소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났던 것입니다. 그날 온성 고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탐관오리가 쫓겨나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공주가 복권되었으니 말입니다. 정몽주는 공주와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시오. 새 임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주는 움막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그곳, 고통도 많았지만 소월과 함께 버텨온 그곳,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소월아, 우리 드디어 떠나는구나. 소월은 공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 이제 궁궐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시옵소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움막에 들어가 20년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20년 전 유배길을 떠날 때와는 천지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죄인을 싣는 허름한 수레에 실려 손가락질을 받으며 떠났으되 이번에는 왕실의 가마에 앉아 객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명옥공주는 화려한 가마를 거절했습니다. 어사또 저는 그 가마에 탈 수 없사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소월과 함께 가마를 타고 싶사옵니다. 정몽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나인과 공주께서 같은 가마에 타신다는 것은. 하지만 공주는 단호했습니다. 어사또 20년 동안 소월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소월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며 저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소월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사옵니다. 공주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공주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허락했지요. 알겠습니다, 마마. 마마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공주와 소월은 함께 가마에 올랐습니다. 소월은 어색해하며 공주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으되 공주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소월아, 이제 우리는 함께 돌아가는 것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마,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마마와 나라니. 천하다니,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야. 내 목숨을 살리셨고 내 영혼을 키우셨어. 이제부터는 내가 소월을 모실 거야. 공주의 말에 소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소문은 벌써 온 나라에 퍼져 있었지요. 20년 전 역적의 딸로 몰려 유배 갔던 명옥공주가 복권되어 돌아온다는 소문. 그리고 그 공주를 20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킨 충직한 나인의 이야기. 백성들은 길가에 모여들어 공주의 행차를 구경했고 그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공주마마 만세, 소월 나인 만세.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어떤 이들은 꽃을 뿌리며 축복했지요. 20년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소문으로 들은 백성들은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도성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궁궐의 기와지붕은 햇살에 반짝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공주는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월아, 드디어 돌아왔어. 소월도 공주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마, 20년이 걸렸으나 드디어 돌아오셨나이다. 궁궐 대문 앞에는 이미 많은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의 가마가 도착하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공주마마 돌아오심을 환영하옵니다. 가마에서 내린 공주는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때 떠났던 그곳, 이제 33이 되어 돌아온 그곳. 공주의 가슴은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공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궁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신하들 앞에서 소월의 손을 잡고 선언했습니다. 신하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저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2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으며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분을 어머니로 모실 것이며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천한 나인을 어머니로 모시겠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공주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소월을 가장 좋은 처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본래 후궁들이 머무르던 화려한 곳이었으되 공주는 그곳을 소월에게 내어주었지요. 마마, 이곳은 너무 과분하옵니다. 소인은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옵니다. 소월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으나 공주는 소월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과분하다니, 20년 동안 움막에서 고생하신 분께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야.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해. 공주는 소월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마마, 제가 감히 어찌 어머니라는 호칭을. 당연한 일이야. 나를 낳아주신 분은 왕비마마시지만 나를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야. 이제부터는 나를 딸이라 불러줘. 소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주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공주의 효성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공주는 소월의 처소를 찾아가 직접 문안 인사를 드렸고 소월의 식사를 챙기며 밤에는 소월의 발을 씻겨드리기까지 했지요. 신하들은 이를 말렸으나 공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20년 동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신데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공주의 단호함에 신하들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복권되고 다시 왕실의 일원이 되자 그 권세에 빌붙으려는 신보였지요. 어느 날 공주의 먼 친척이라는 자들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온갖 선물을 들고 왔으되 그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공주마마,
살아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옵니까? 저희는 늘 마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공주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유배지에서 굶주리고 얼어 죽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친척들은 얼굴이 빨개졌으나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마마, 저희도 어려운 처지였사옵니다. 역적의 가족을 돕다가는 저희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만하십시오. 공주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힘들 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소월 어머니십니다. 제게 가족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친척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공주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쥐구멍을 찾듯 궁궐을 빠져나갔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월이 조용히 공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그래도 혈육이신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주는 소월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 소월은 공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지요. 마마. 아니, 딸아. 고맙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궁궐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소월을 잊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월에게 갖다 드렸고, 아름다운 꽃이 피면 소월과 함께 감상했으며,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갈 때도 항상 소월을 모셨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공주는 소월을 모시고 궁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여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봄을 노래하고 있었지요. 소월은 공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라 걸음이 느렸으나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마, 이 늙은 것이 이런 아름다운 곳을 거닐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주는 소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연못가 정자에 앉아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는 어렸을 때 이곳에서 소월과 함께 놀던 기억을 떠올렸지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이 연못에 빠졌던 일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셨죠. 소월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마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구해주셨어요. 5살 때도 10살 때도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도.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손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지요. 마마, 울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마마를 모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해 여름 소월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유배지에서 혹사당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공주는 최고의 어이들을 불러 소월을 치료하게 했으나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나인께서는 이미 수명을 다하셨사옵니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소월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소월을 간호했지요. 어머니, 떠나시면 안 돼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소월은 공주의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마마, 이제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제가 드릴 것이 많아요. 아직 어머니께 효도를 다 못했어요. 공주가 울부짖자 소월은 떨리는 손을 들어 공주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마, 아니, 제 사랑하는 딸아, 마마께서 이렇게 커서 당당하게 궁궐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제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공주는 소월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울었지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소월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마마를 사랑합니다. 제 딸, 그것이 소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월은 공주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지요. 공주는 소월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공주의 슬픔에 함께 울었고 백성들도 소월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공주는 소월을 왕실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하들은 천한 나인에게 그런 예우를 할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공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천하다니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소월의 무덤은 궁궐이 보이는 언덕에 세워졌고 공주는 그곳에 비석을 세워 이렇게 새겼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는 하늘과 같고 길러주신 은혜는 땅과 같다. 여기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잠들다. 공주는 매일 아침 소월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소월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궁궐에 진달래가 피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그 꽃이요. 가져왔어요. 공주는 꽃을 무덤 앞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평생 소월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간직했고 소월이 쓰던 물건들을 보물처럼 아꼈으며 소월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월 어머니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주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고 사람들은 소월의 충성심과 공주의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소월은 천한 나인이었으나 공주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어머니였고 공주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소월에게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눈물이었고 눈물보다 진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지요. 20년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두 사람의 사랑. 그것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진실을 밝히고 복권을 이루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조선야담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